자, 3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시 수업에서는 의무기록 데이터 관리를 위한 내외부 평가조사에서 이제는 인증조사에 대한 인증조사에서 의무기록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의무기록이 완결도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기준표를 보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증조사 관련된 내용은 뭐 감염관리 분야라든지 환자안전 분야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인증평가 시간 수업 시간에 다시 보시겠지만 우리 여기서 한번 어떤 의무 기록을 가지고는 이런 게 완결이 돼야 된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는 다 채워주셔야지 인증평가에서 기본적으로 의무 기록 조사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진단과 치료 과정의 기록 및 진료의 연속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퇴원 환자의 그러니까 입원 차트를 가지고 우리는 조사를 할 거고요. 의무 기록을 충실하게 완결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인증조사 기준집 12장 두 번째 항목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퇴원 환자에 대한 명부도 있어야 되고 의사서명 등록대장, 미완결 의무기록 관리대장.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완결도 하는 거 중에서 우리 의무기록 분석지 입원시 상병 다음에 나왔던 의무기록 완결도 분석지라는 게 있어요. 병원 나름대로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미비가 됐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채워 넣는 거 이게 이제 확인되는 게 있어야 된다. 또 미완결이라는 의무기록에 대한 정의, 보고 주기 및 보고 방법,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 지침, 완결도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 관련 문서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주진단명과 진단코드 관리, 수술 및 처치 코드 관리 이런 것들을 잘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분류 코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코딩이 된 이유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요로 감염인데 요로 감염의 균주가 대장균이었다. 이 요로 감염의 대장균을 그냥 내린 게 아니라 뒤에서 검사했던 입증 자료가 의무기록에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이 완결도 조사표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 초기 평가라고 그래서 의학적 초기 평가가 입원 초기에 하는 평가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턴이 24시간 이내에 기록을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환자 이름이라든지 등록번호, 입원시 진료과, 주호소, 병력, 신체검진, 추정진단, 작성자, 서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학적 초기평가라는 게 우리가 뭐예요? 입원 환자에 대한 초기평가 기록지 해가지고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거 24시간 이내에 작성이 돼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입원하고 나서 24시간 이내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은 경과기록지 볼게요. 경과기록지 같은 경우에는 환자 이름, 환자 등록번호, 환자 상태평가라고 그래서요. 환자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뭐예요? 입원 초기 평가를 했으면 30일이 지났을 때 입원 환자 재평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경과기록지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간호 초기평가지는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있던 의학적 초기평가는 인턴이 작성을 했다라면 간호사가 병실에 왔을 때 24시간 이내에 기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환자 이름이라든지 일반 정보, 입원 정보, 환자 과거력 가족력, 최근 투약 여부, 입원 및 수술 경험, 알레르기, 신체 사정.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어디가 뭐 옷 입는 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은 어느 정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사회 및 경제 상태, 문화적, 종교적 특성 파악. 왜냐하면은요, 병원에서요, 음식을 먹을 때 사회적이나 종교적 상황에 따라서 음식을 어떤 건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못 먹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작성자 서명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 기록 보도록 할게요. 수술 기록에서는 이제 간호 기록이 있는데 간호 기록은 이제 간호 초기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간호사 선생님이 병실에 있을 때 계속 와서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기록을 해야 될 거고요. 시술을 만약에 갔다 왔다 하면 시술 후 간호 기록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수술 기록에서는 퇴실 전 수술 기록 작성 여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술실을 나가기 전에 모든 내용이 다 작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환자명, 환자 등록번호, 또 수술 시작 시각, 수술 종료 시각, 수술 전 진단명, 수술 후 진단명, 요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수술명, 수술 집도의 보조의 이름, 검사를 위해 채취한 조직 표본 검체, 네. 그리고 출혈 정도, 수술 중 특이사항, 수술 기록, 작성자 서명, 요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시술 기록 보도록 할게요. 시술도 마찬가지예요. 수술 같은 경우에 어딘가 열어가지고 어딜 자른다면 시술은요, 뭐 내시경적으로 뭘 시술을 한다든지, 뭐 레이저 시술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네, 시술 기록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과 기록에 들어가야 되는 거 환자 등록번호, 전과 기록 작성자 서명. 퇴원 요약 볼게요. 퇴원 전에 기록 작성 여부. 그러니까 퇴원하기 전에 퇴원 요약지는 모두 작성이 되어야 된다. 환자 이름, 환자 등록번호, 진단명, 수술 처치명, 입원 사유, 경과 요약, 퇴원 시 환자 상태, 추후 관리 계획, 퇴원 기록 작성자 서명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를 인증평가를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무기록과 관련돼서 보건의료 정보와 관련돼서 이제 또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련 환경 평가라고 되어 있고요. 이 수련 환경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 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타당한 기관이다. 이걸 검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 병원에 레지던트를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런 교육기관. 그럼 대학병원만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병원만 레지던트가 수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수련병원은 거의 한 258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라고 지정된 거는 한 44개 정도 된다면 258개.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제 뭐 심장 전문 병원이다. 이런 데서 레지던트 수련할 수 있는 거죠. 자, 수련 환경 평가 목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공이라는 게 레지던트죠.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요. 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원에 있을 때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의사인 거예요. 거기다가 월급도 굉장히 조금 줘요. 왜? 너네는 배우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요. 굉장히 적은 돈만 줍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일을 해요? 밤잠 설쳐가며 일을 하죠. 거의 뭐 옛날에 한번 나왔을 때는요. 레지던트가 뭐 과로사로 쓰러지기도 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뭐예요? 교수들에 의해서 폭행도 일어나고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된다. 교육기관으로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련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삶의 질까지 개선이 돼야 된다. 지위가 향상을 돼야 된다. 이런 법률이 나오면서 2015년에 제정이 되어서 2017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수련 교육 환경 개선과 환자 안전 및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수련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병원 신임평가에서 수련 환경평가로 명칭을 개정하고 새로운 평가 기준을 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사들이요. 어,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죠. 이제 레지던트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환자를 돌봐야 된다. 어떨까요? 가운 우선 청결하지 않겠죠. 가운에 전에 봤던 환자의 이물질, 의사가 먹고 흘린 라면 국물 이런 것들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청결하지도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옛날엔 좀 그랬던 거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사가 잠을 잘 못 자. 그러니까 수술실 들어가서 졸아요. 그러면 의료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개선이 돼서 몇 시간 근무하고 몇 시간은 쉬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당직을 했을 때는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행. 마구잡이로 학생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없어야 된다. 그때 한번 굉장히 큰 일이 있었어요. 레지던트를 심하게 폭행을 해서 레지던트들이 크게 막 상처를 입거나 외상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이제 기준이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병원 운영 체계에서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병원 현황이 필요해요. 우선은 병원이 너무 병상도 별로 없고 환자도 별로 없는데 수련병원으로만 지정받아서 레지던트를 고용을 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 현황 이런 거 중요하고요.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인턴 수련병원 지정 기준,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 기준. 그러니까 인턴까지만 받겠다, 레지던트까지 받겠다. 이런 기준이 있고요. 수련 교육 현황에 교육부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학교에도 보면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있듯이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고요. 수련 계약서라고 그래서 레지던트를 고용을 했을 때 계약서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규칙, 또 의무기록 부분에서 이제 어디에를 작성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또 의학 도서실 부분, 질 향상 부분, 또 모자 수련병원, 통합 수련병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 규칙 이행에서 수련 시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막 하루 왼종일 막 몇 밤을 새워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수련 시간, 인턴 수련 규칙, 레지던트 수련 규칙 이런 거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 과목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 의사가 있어야 레지던트를 고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수련기간 평가, 수련교육 프로그램 평가, 전문의 평가, 의무기록을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의무기록이요, 퇴원요약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술기록지를 평가를 해서요, 인턴 교육이라든지 레지던트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 자, 그래서 인턴 수련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인턴 교육 목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만족도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수련 환경 평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내외부 평가에서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라는 게 무엇이냐? 목적은요,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적정을 기하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해서요, 뭐 중앙이 있고요, 권역이 있고요, 지역 응급의료센터 이런 종별에 따라서 그 기능이 어떤 게 가장 적당한지를 이제 정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119에 전화했는데 어느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그 병원에 나는 심장이 아픈 건데 심장과 관련되는 전문의가 없는 병원으로 데려갔다. 이 환자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잘 이제 개선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 환자가 사망이나 장애를 줄이는 한편 국민의 편익과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이런 응급의료 관련 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요, 평가 지표 중 의무기록과 관련된 공공 영역의 NEDIS 등급제와 과정 영역의 전원의 적절성 평가는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 NEDIS, 그러니까 의무 기록을 통해서 NEDIS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나올 거예요. NEDIS가 어떤 평가 항목들이 있는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 영역은 전원의 적절성이라고 그래서 중증 응급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전원간 환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기준과 방법으로 전원한 환자의 비율 추정. 우리 병원에 왔다가 전문적인 병원으로 이송을 해간다. 이 환자의 비율을 이제 측정을 해서 과정 영역도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원의 적절성 의무기록 사례별 체크리스트를 보면 의무기록 병원, 내원일시, 발병일시, 그러니까 병이 언제 시작됐는지, 퇴실시 진단명, 그래서 중증표 지상에서 환자군을 이제 분류를 해서요, 어떻게 전원이 되는지, 전원의 적절성 평가 항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송의 사유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다. 우리 병원에 의사가 없고 전문의가 없고 이 환자를 빠르게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시킨다. 또 전원 직전 환자 평가가 기록되어야 된다.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사실이 기록되었는가.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의 사본이 존재하는가. 적절한 교통수단이 제공되었는가. 적절한 동승 인력이 제공되었는가.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 또는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결정 여부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NEDIS와 의무기록 일치도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기록 번호, 내원 일시, 발병 일시 이런 것들이 잘 의무기록과 원무과 접수 시간에 대한 일치성,
발생일 시도 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 방문 시 증상 발생 시간을 파악하여 기재를 한다. 발병이 되고요. 우리 병원에 와서 증상이 언제쯤 확인이 됐는지, 또 보험 유형, 내원 경로, 직접 내원했는지 외부에서 전원했는지 외래에서 의뢰했는지 이런 것들 알아야 된다. 내원 경로가 전원인 경우에는요. 어떻게 오게 됐는지, 내원 수단, 뭐 119 구급차다, 자동차다, 도보다 이런 것들, 주증상, 질병 이완 및 사망의 외인 코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주증상으로요. 어떤 질병의 합병증으로 왔다든지 아니면 외상으로 온 거에 대해서는 주증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응급증상 해당 여부. 응급증상 해당 여부라는 게 뭐냐면요. 응급실에 가보면 응급실이 항상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응급증상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아기들 같은 경우에 조금 열나면 엄마들이 안고서 응급실로 막 뛰어가요. 그렇지만 응급실에서 받아야 되는 열이 어느 정도 났을 때 받아야 되는 아기가 있고 이거는 집에서 머무르면서 스테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응급증상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중증도 분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맨 처음에 왔을 때, 환자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응급실에 왔을 때 빨리 봐야 되는 환자, 사망이 이를 것 같은 환자, 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분류를 해야 되는 게 중증도 분류인 거죠. 네, 그래서 응급진료 결과, 그래서 결과까지 어떻게 되는지 의무 기록과 실제 내용이 일치를 하는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결과를 보고요. 입원 후 결과, 그래서 입원을 했다. 퇴원시 주진단, 퇴원 진단 코드 이런 것들 같이 보고요. 질병 여부, 요걸로 인해서 외인의 의도성 여부, 자살로 왔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판단을 해야 되고요. 손상 기전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응급의료기관에서 정말 잘 대처를 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증 응급질환군 진단 코드에 보면은 뭐 심근경색증, 뇌경색증 이런 것들에 대한 코드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내용은요. 이 부분이에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요. 응급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학적 증상으로는 급성 의식장애, 그러니까 갑자기 혼미해졌다. 혼수 상태가 됐다. 이런 경우 응급실 와야겠죠. 그리고 구토, 의식장애 이런 증상들, 두부 손상, 머리를 손상을 입었다. 또 심혈관계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 심계항진, 박동 이상 이런 환자들은 응급실에 빨리 내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을 가다 복용으로 중독이 됐어요. 이 중독이 됐다는 얘기가 뭘까요? 사람이 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먹고요.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많이 먹은 상태. 뭐예요? 수면제 많이 먹고 쓰러져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수면제하고 알코올하고 같이 먹어서 사람이 갑자기 쎄 이렇게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호흡곤란과 전체적으로 피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돼.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또 외과적 응급증상으로 개복수를 요하는 급성복증. 그러니까 바로 배 열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수술이라든지 또 광범위한 화상, 전신에 뭐예요? 외부 신체 표면이 18% 이상의 광범위한 화상, 이런 환자들은 응급실에 빨리 와야 되는 거고요. 관통상이라고 해서요. 총이라든지 이런 걸로 뚫렸어요. 또 이제 골절이 일어났는데 개방성 골절이라는 게 뭐지? 근육 파열이라든지 신경 파열이 같이 동반되는 파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발성 골절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출혈이 일어난다. 계속적으로 각혈 폐에서 혈액이 나오고 있다. 지혈이 안 되는 출혈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안과적 응급 증상, 눈에 갑자기 손상이 왔다. 시력 소실이 있다. 손실이 있다. 알레르기 증상, 소아과적 응급 증상으로는요. 소아 경련성 장애. 그냥 열만 나면 안 되고 아이가 혼미한 상태에서 경련을 플러스하는 열인 경우에는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의식장애, 현운, 호흡곤란, 과호흡 뭐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또 화상, 골절, 외상
혈관 손상, 소아과적의 소아 경련 38도 C 이상인 소아 고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열이 나는 게 아니라 38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부인과적인 걸로 분만인 환자들도 응급실에 올 수 있죠. 분만 환자인데 내일까지 참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응급의학적으로 빨리 처치를 해야 되는 환자입니다. 또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거 뭔가 제거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응급 증상으로 준해서 응급 환자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1일차 수업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요. 내일은 이제 의료정보학과 관련되는 내용을 볼 거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는 실습과 관련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